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양시장 모두 플러스 마감 오랜만에 된 것 같은데요. 아시아 시장도 뭐 전반적으로 뭐 양봉 내지는 이제 플러스권 마감했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 뭐 마이너스, 특히나 이제 나스닥이 한 2% 빠진 데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방어가 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지수도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장 이제 빠졌던 부분은 그 법인세를 재차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결국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심에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추세를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큰 추세를 바꾸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떤 큰 어떤 리스크가 발동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알려져 있던 뭐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과 뭐 어떤 리스크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두 가지 미국장이 빠진 포인트, 특히나 이제 그 기술주에 대한 어떤 독점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 부분은 사실 크게 이제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짚어드렸고, 어쨌든 시장이 오늘 국내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랄까요, 답답하게 하다가 그래도 오후장에서는 이제 플러스로 돌려지면서 뭐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뭐 지수가 뭐 왔다 갔다 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종목별 흐름 중에서는 좀 좋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제가 바이오 얘기를 많이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를 주로 얘기 드리겠지만,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포인트를 한번 오늘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바닥을 좀 확인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미국 바이오 시밀러 이제 이번에 2월달 통계가 나왔지만 뭐 트룩시마가 조금 뭐 아쉬운 결과긴 해요. 하지만 이제 매출은 뭐 계속 증가하는 추이고, 또 이번에 인플렉트라 점유율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도 뭐 올해 이벤트들이 종목별로는 꽤나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세대 이제 기술 트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항암 관련된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학회 일정이라든지 임상 일정을 뭐 잘 체크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어떤 그 구간의 어떤 마디를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해외 기업으로도 많이 분석하는 분야예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제 분야인데요. 요쪽이 지금 거의 개화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한 2, 30년 정도 바이오 시장을 좀 이끌었다 해야 될까요? 중심축이었던 항체 의약품 시장처럼 뭐 굉장히 좀 큰 상승 트렌드를 좀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분석도 좀 같이 해드리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해보면요, 오늘 뭐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이제 3천선을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좀 압박을 주죠. 3천선이 붕괴되면 이거 또 주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갖게 하기 때문에 뭐 언론들도 이제 3천선이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축소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전돼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제 지난 가을에도 보시면 막판에 음봉을 한번 세게 주고 나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음봉 세게 주고 반전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예측의 영역은 아니니까. 근데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구간에서 갈 거니까 해서 뭐 레버리지를 막 실어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이런 그런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 정도는 확률상 한번 생각해보고 대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에 뭐 바이오 주식들 좀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인텔이 또 파운드리 선언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도 소재주 비롯해가지고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좋은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1000포인트를 돌파를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쪽으로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니까, 그리고 기관들도 어느 정도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조금 코스피 대비 오르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좀 느끼는 수급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 코스피 대비해서 비중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중심에는 제가 볼 때는 바이오하고 반도체.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쪽, 그리고 전기차, 이제 현대차 그룹주. 요 정도 포지션을 좀 중심축으로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변동성이 많이 축소되면서 추세가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주변 자금 보면 예탁금 규모는 뭐 계속 정체죠. 63조 정도니까 3월 12일 날 64조, 3월 초에도 보시면 66조.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대형 IPO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가 뭐 그대로 다 빠져나간 거죠, 결국은.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지금은 증시에 약간 좀 떠나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오늘 증시는 뭐 우호적인 흐름이었고, 수급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도 외국인과 뭐 개인 기관 수급 동향은 뭐 며칠 전 상간에 막 5천억 조 단위였던 순매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790억 매도, 기관이 1,300억 매도. 연기금이 이제 대부분 좀 매도한 것 같아요. 2,200억.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이 이제 87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그래서 수급은 뭐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보면 오늘 일본 증시는 1% 정도 상승, 홍콩은 1% 정도 약세. 근데 이제 플러스는 아니지만 이제 양봉으로 좀 전환된 부분. 대만이 그래도 플러스 양봉. 거의 안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뭐 TSMC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거의 반도체 업계는 성장의 화두를 파운드리에 완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인텔 같은 경우 파운드리 선언한 게 이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의 어떤 고성장,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은데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뭐 기간 산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이번에 반도체 부족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게 하나의 어떤 패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인텔의 파운드리 선언은 아마 미국 정부의 어떤 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뭐 TSMC가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파운드리 쪽도 결국은 과점될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와 TSMC가 뭐 거의 과점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대만 증시는 굉장히 견조한 어떤 추세 그려주고 있고, 중국 증시 이제 보합 정도인데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보다 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어쨌든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저는 내수주 중심의 어떤 투자가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산층의 대거 이제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뭐 과학기술 혁신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의 견제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에 리스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재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이 좀 제가 볼 땐 전략성 낮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한번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죠. 일단 시총 상위주는 오늘 큰 변동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물산이 4% 정도 상승했고, KB금융, 은행주가 추세가 우상향 패턴이에요. 굉장히 좋은 패턴이고, 신한지주도 한 2%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이 이게 바이오로 좀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오늘 셀트리온을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는 게,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들도 점진적으로 지금 매수가 계속 유입된다는 게 결국은 개인들이 이제 바이오를 막 팔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래대금도 줄고 좀 소외되는 국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가 들어와서 들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조만간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메이저 수급의 동향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닥 쪽으로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역시나 나란히 상승. 게임주가 펄어비스가 한 4% 빠졌네요. 여기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유념할 부분은 LNF가 오늘 한 10% 튀었고, 컴투스가 최근에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그 일별 이제 동향을 보면요, 지금 며칠 연속 3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플러스예요. 뭐 수급도 이제 양호한 편이고, 결국은 이제 4월 29일 이제 신작 출시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점증할 것 같고, 뭐 사전 예약도 지금 계속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좀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까지 오면 아마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려는 힘이 강해질 것 같은데, 반대로 해야겠죠? 반대로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박셀바이오도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NK세포 쪽으로 결국은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기업 쪽으로 기관 수급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캡 2%, 반도체 관련주는 뭐 계속 흐름이 좋은 것 같고, 데브시스터즈가 이거 지금 시총이 1조 한 5천억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 종목은 아니었죠. 지난 한 5년간 이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재산을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게임이 하나 대박 터지면서 주가가 거의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8, 9천 원 하던 게 지금 13만 원이니까 한 15배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드리죠. 지금 이거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5년이 아니라 6년 누적 적자네요. 올해 상반기에 한 방에 지금 해결한 거고요. 이게 뭐냐면 쿠키런 킹덤이라고, 이 대표 이제 쿠키런 IP를 가지고서 그 왕국을 건설하는 뭐 소셜 게임을 만들었나 봐요. 저도 해보진 않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도 더 올라갈 명분은 있다고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유안타 증권인데, 전략 RPG로서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사용자들의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하는 게임이어서, 일단 어느 정도 흥행 기간이 지속될 시 사용자들의 기투자된 시간과 돈의 효과로 인해서 게임 수명이 상대적으로 오래 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투입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거 쉽게 다른 게임으로 옮기거나 포기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게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컴투스의 서머즈워, 그리고 세븐 나이츠라든지 리니지 같은 게임이 뭐 대표적으로 게임 수명이 진짜 뭐 10년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 두 번째는 쿠키런의 이제 IP가 이 쿠키를 이제 구원해가지고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저도 한 5, 6년 전에 이거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쿠키런 IP의 130개 캐릭터 중에서 현재 한 40개 정도가 출시된 상태라서 향후 한 100개 정도 이상의 신규 캐릭터가 출시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있다. 향후 컨텐츠 업데이트
업데이트 원천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설득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상되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 710억 매출에 62억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지금 3,7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500억.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기업 참 찾기 힘든데, 바이오랑 게임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게 좀 매력도 있는 거죠. 결국은 내년도 3,900억 매출에 1,700억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제 퍼로 따지니까 18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구장창 가는 거죠.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 그러니까 이런 지금 데브 시스터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됐구나, 이 패턴을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뭐 게임 반응이라든지 바이오는 이제 어떤 효능에 대한 부분들, 임상 뭐 결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좀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초기에 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킹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아예 그냥 제낀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런 과거를 가지다 보니까 제꼈던 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데브 시스터들을 투자 지금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이런 패턴이 된 이유가 뭔지를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저는 다음에 또 이런 기업들을 초기에 발견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아니다 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학습을 해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종목을 좀 더 체크해보면, 이제 SKC가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횡령 사건이 이제 뭐 지나간 이슈고, 또 규모가 기업 시총 규모에 비해서 이제 큰 규모가 아니고 전 임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영향은 하루에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배터리 주식들 이제 좀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LG화학도 플러스권, SDI도 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일지머티리얼즈 2.4% 상승.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주들 대체적으로 다 이제 회복된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셀 업체 대비해서 소재주들이 보다 더 이제 뭐 폭스바겐 사태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복도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고, 대한유화도 이제 오늘 플러스권 마감되면서 최근에 조정을 좀 잘 거쳐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화승엔터가 오늘도 강했네요. 기관들이 계속 땡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어떤 섹터 대표주들은 제가 볼 땐 그냥 쭉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효성화학 이런 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매도할지 묻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거 실적이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적과 지금 시총의 어떤 밸류 수준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비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한 2배 올랐지만 뭐 밸류는 싸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CJ에 대한 통우는 지금 택배비가 시장 예상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기대했던 거다 보니까 오늘 마이너스로 빠졌던 것 같고, SK이노베이션 1.4% 강세로, 이 정도면 저점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1.3% 빠졌고, 이게 빠질 이유가 특별하게 없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수급 때문밖에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좋은 종목이니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기아차도 빠지긴 했지만 뭐 주요 이평선을 깨지 않는 흐름. 모비스는 플러스권 마감. 그래서 너무 빠졌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고, 아모그린텍이 저 소재주로서 이제 굉장히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기관들이 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한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죠. 인텔과 거래를 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을 할 때 이쪽 좋을 것이다, 좋은 거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불었던 것 같고요. MC넥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 잘 받았고, 그러니까
소부장 쪽에서 소부장 쪽에서 보다 더 실적적으로 모멘텀이 큰 종목이 뭔가를 이번 조정에서 보다 가중치를 붙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C넥스는 뭐 이거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 상승 넘어갈 때 이번 조정 구간에서는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는 걸로 압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MC넥스 같은 게 제가 볼 때 메리트가 되게 높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또 코오롱 인덕, 최근 수급이 좋은 어떤 흐름인데요. 역시나 이제 실적과 성장이라는 동반된 흐름 호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태양광 업체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끝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장이고 태양광 뭐 1등이니까 1등 기업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유중도 굉장히 잘 됐죠. 성공했고 임직원들도 다 받았고 우리 사주, 그런 것들 보면 뭐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동아 기업도 조정이 심했지만 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 구간에서 이 많은 투자들이 아마 시장에서 좀 이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도 이제 체크해드렸지만, 결국 뭐 조정이 길고 이제 지루할수록 그 다음에 오는 어떤 파동 자체는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원리죠. 모두를 벌게 해주는 게 아니죠, 시장인. 그래서 상식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간 본연의 어떤 본능적인 거,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방향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건 다르죠, 게임이. 우리가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과 이제 주식에서 성공하는 거는 완전 궤를 달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조정 구간이 한번 이렇게 좀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2월달에 이제 처방 데이터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역시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처방 데이터 가장 주목할 볼 포인트는 뭐니 해도 셀트론의 이제 트룩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이제 원래 퍼스트 무버가 이제 트룩시마인데, 화이자 이제 루시엔스가 또 점유율을 얼마나 또 뺏어갔는지, 뭐 뺏어갔다기보다는 오리지널 거를 같이 트룩시마랑 루시엔스랑 같이 뺏어가는데 누가 더 많이 뺏어갈지, 그게 이제 관건인 건데, 일단은 뭐 트룩시마랑 루시엔스가 조금 더 벌어지긴 했어요, 점유율 격차가. 그래서 루시엔스가 24.1%, 트룩시마가 21.3%. 그래서 리투키마비라는 이 혈액암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점유율이 화이자께 지금 1위로 올라서서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어쨌든 트룩시마도 점유율이 뭐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전월 대비해서 0.7%포인트 올라간 거고, 루시엔스 이제 원래라면 이제 2위 업체인데 지금 점유율 1위까지 올랐는데, 이 업체는 이제 전달 대비해서 0.9%포인트, 트룩시마보다 0.2%포인트 더 늘어난 점유율을 좀 보여줬고, 어쨌든 둘 다 이제 오리지널 거 뺏어오는 성장세는 이어갔기 때문에 뭐 셀트론의 이제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기사화될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좀 1위 제품과 점유율 격차가 벌어졌다 하면서 셀트론이 굉장히 뭐 악재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보면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니 매출액이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어떤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악재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셀트론이라는 그룹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뭐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점유율 격차는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점유율 하락, 그리고 그 점유율을 뺏어오는 이 두 제품의 점유율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인플렉시맙, 램시마 계열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셀트론의 인플렉트라 그 점유율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수량 기준으로 인플렉트라의 점유율은 14.1%, 전월 대비해서 1.7%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말 미국 최대 사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선호 의약품에 이제 등재된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호적인 바이오 시밀러 업황 감안 시에 미국 내 인플렉트라의 점유율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미국의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바이오 시밀러 우호적인 어떤 정책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이 진출해 있는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시밀러 제품들이 그래도 오리지널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거, 역성장이 아니라는 거,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필요가 있고요. 레미케이드 계열 요쪽으로 보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2위인데 0.2%포인트 전월 대비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셀트론 제품이 늘어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허셉틴 계열은 아직 이제 뭐 셀트론 제품이 선두권으로 올라오지 못했고요. 아바스틴 같은 경우도 뭐 퍼스트 무버인 암젠께 뭐 독보적인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요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셀트론의 성장은 지속 중이다. 본업 자체의 성장은 지속 중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바이오가 그래도 이제 움직일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기간 조정도 그렇고 이제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짓는, 그리고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바닥을 좀 확인하는 패턴들이 좀 명확한 시그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관들은 주요 종목들을 밑에서 뭐 쓸어 담는 종목들도 있고, 지그시 사는 종목들도 있고,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매도하는 수급이 사고 있다 바이오를. 이거는 그 다음에 어떤 넥스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요 키움증권 리포트는 그 FDA 심사가 조금 엄격해진 것 같다. 뭐 추가 데이터 요구한다든지 업데이트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장기 효능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요청하는 등 검토가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시간이 좀 필요해지거나 너무 이제 까다롭게 하니까 승인이 안 될 가능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상으로 생각할 부분은 신약주들은 역시나 결과 나오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G3BNT 같은 경우가 최근에 탑라인, 그러니까 1차 유효성 지표가 통계적인 게 없었죠. 그러니까 2차나 뭐 이런 쪽으로 뭐 효능이 뭐 나왔다 하더라도 애매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상 후기 단계에서 의심스럽거나 불확실하고 애매한 데이터를 보유한 신약 후보 물질은 FDA 승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된다. 이런 것들에 의거하면 우리가 좀 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부터 이런 데이터면 삼성에서 그다지 조금 애매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된다. 신약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실사 지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품질 검증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신약 검토 지연이다 해서 장기 효능 데이터 제출을 지시했고, 임상 데이터 추가 제출 요구, 뭐 결함 통보, 업데이트 자료 요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승인이 2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이 금인데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이런 식이 되면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FDA의 이제 의약품 승인 전 현장 검사 의무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사 지연 영향도 있으나 이외에도 최근 FDA 신약 검토 절차 강화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어쨌든 행정부가 지금 바뀌었고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생겨나면서 규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존재가 좀 있고, 생명과학 임원 90% 이상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1년에는 규제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애매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업체들에게는 쉽지 않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후기 임상에서 명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승인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를 잘 체크를 해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 판단을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전략상의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 주식 쪽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의약품을 제공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바이오 업종 내에서 굉장히 화두인 종목이 있습니다. TNR 바이오팹이라고 시총이 3,200억으로 이제 크진 않는데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이렇게 튀었어요. 그래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도 막 당기는 거가 좀 굉장히 좀 독특하죠. 왜냐면 시총이 이제 낮은 수준인데도 이게 뭐 1,000억대부터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1,000억대에서 기관이 이렇게 담아버린다. 이 주체가 정확히는 보시면 투신 쪽하고 사모펀드, 연기금도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기관이 살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보다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연구할 때는요, 트렌드, 최신 트렌드, 그리고 차세대의 어떤 트렌드, 유망한 트렌드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그 연구를 좀 했지만 정말 그 10배, 20배 가는 그런 어떤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은 그런 어떤 차세대 기술과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적인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냈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새로운 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이 TNR 바이오팹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면 조금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이제 뜨고 있는 것 같고, 차후에 이제 다른 기업이라든지 뭐 해외 기업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TNR 바이오팹, 이 NH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3D 바이오 프린팅. 3D 프린팅은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의료 쪽으로 이제 적용돼가지고 지금 이 기술이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장, 간, 폐를 3D 이제 프린팅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생체 장기 개발.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줄기세포 이런 걸로 이제 만들겠죠. 줄기세포가 막 분화돼가지고 이제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3조 원 수준인 글로벌 피어 기업 셀링크의 기술적으로 전혀 뒤지지가 않는데 이 시총이 너무 1,000억대부터 지금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너무 싸다. 피어 대비해서. 그러니까 좀 같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의견을 낸 것 같고요. 존슨앤존스와의 차세대 ADM 1차 공동 개발, 이 글로벌 빅팜과 이제 공동 개발을 6월 달에 완료하고 이후에 이제 상업화 연구 계약이 뭐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들을 좀 또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더욱더 이제 TNR 바이오팹이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해주는데요. 일단 뭐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예를 들면 뭐 작전주의 개념은 아닌 거죠, 사실은. 역분화 줄기세포를 활용한 바이오 잉크다. 최근 세포 외기질 뿐만 아니라 세포 기술까지 활용하여 장기 유사체나 실제 생체 장기를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다. 2020년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셀링크는 이 TNR 바이오팹과 유사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셀링크와 달리 동사는 자체적으로 iPSC 분할 기술을 역분화 줄기세포 요거를 이제 기술을 확보 및 활용하는 등 한 단계 진보된 수준을 좀 보이고 있다. 셀링크는 20년 초 주가 대비 500% 이상 상승, 현재 3조 원 정도 시가총액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피어그룹 TNR 바이오팹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건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빅팜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게 기대감을 낳을 수 있는 거죠. 뭐가 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순조롭게 계획대로 6월달에 1차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거 뭐 구체적인 계약으로 좀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감을 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은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약간 빅팜의 기술출 내지는 뭐 공동 개발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딜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왜냐면 뭐 거대 이제 글로벌 임상을 하는데 수천억에서 수조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 바이오텍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진행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뭐 SK 그룹 정도 돼야 이제 단독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SK 바이오팜처럼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텍은 이제 다른 큰 제약 회사나 그런 기업에 이제 딜을 해야 어쨌든 상용화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슨앤존슨이면 뭐 수백억 시총 자랑하는 그 글로벌 이제 빅팜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맺어 있다는 거는 기대감을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막 이렇게 빅팜과 이제 뭐 공동 개발 내지는 뭐 병용 임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모멘텀적으로 굉장히 크다. 예. 그래도 같은 레벨에 있는 기업이 뭐 빅팜과 뭔가 하고 있다 하면 그쪽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밸류업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1차 결과를 바탕으로 상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및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유방 재건술 시 피부와 보형물 사이에 삽입되는 생물학적 ECM 지지체, 현재는 4체의 인공 진피를 획득하여 사용되고 있다. 기술력은 충분하다. 이제는 BD 활동이 중요하다. 용어를 좀 어렵게 써놨네요. 그냥 쉽게 쓰면 될 걸. 비즈니스 디벨롭, 그 사업 개발, 이걸 사업하는 그 활동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참 봤네요. 이게 뭐 BD 활동? 하여튼 좀 쉽게 쓰셔도 될 텐데, 하여튼 그 의료 분야 이제 3D 프린팅 시장은 26년쯤 되면 한 4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성장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유명한 이제 투자사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그 주요 이제 차세대 기술 이제 아이디어의 이제 목록에 보면 3D 프린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3D 프린팅 ETF가 있는데 이 수익률 자체가 작년 초 대비해서 78%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계 3위의 3D 프린팅 특허 보유, 최초 DECM 세포 프린팅 기술 확보, 이제 IPSC의 자체 분화 기술 확보 등 탑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셀링크보다 이제 부족했던 부분은 마케팅 역량이라고 판단한다. 올해 이제 BD 인력을 확충할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이제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는 뭐 기술력은 충분히 뭐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돈 버는 이제 방법으로 연결할지,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BD 인력 확충해서 앞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매출도 거의 없고 그냥 적자. 그래서 실적은 뭐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그만큼의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피어 이제 그룹, 셀링크,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3조 원 수준이고, 보시면 2000년 초에 여기 보시면 100달러였죠 주가가. 근데 지금은 뭐 400달러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한 4배 올랐네요 결국. 그래서 이런 3D 이제 바이오 프린팅 이쪽이 이제 좀 주목받는 또 차세대 기술 분야다. TNR 바이오팹은 기술은 충분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사업화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보자,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바이오 쪽에 한번 총 정리를 해보죠. 어차피 이제 바이오 쪽은 뭐 실적이 아니라 이제 그 임상에 대한 어떤 이벤트, 뭐 임상의 어떤 일정, 뭐 결과 발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어떤 동인인데요.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바이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좋을 때 뭐 아무거나 뭐 다 그냥 뭐 투자하거나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R&D 모멘텀이 있는 그때 일정이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이제 퍼포먼스를 크게 내죠. 특히나 이 바이오가 활 타오를 때는 뭐 이상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리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뭐 이런 큰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더 큰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로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실적 전망이나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일정에 대해서 그 발표 전까지 어떤 기대감을 이제 가지는 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 사이클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해외 이제 뭐 차세대 기술이나 어떤 아까도 이제 짚은 거죠. TNR 바이오팩 같은 뭐 3D 이제 바이오 프린팅 같은 그런 떠오르는 어떤 분야의 기업이, 미국이나 이제 이쪽의 기업이 막 시총이 막 뭐 한 5조, 10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국내 이제 같은 피어 그룹의 기업들도 좀 같이 따라가는, 주목받는 그런 경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 지향적인 분석, 그리고 일정과 모멘텀적인 측면의 분석, 그리고 학회 일정, 이런 부분들을 부지런하게 체크해 놓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엄청난 특수한 능력을 필요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 쪽은 부지런함과 그리고 딱 로직적인, 그런 어떤 사이클, 이런 투자를 하면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벌 수도 있다.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분야예요. 다만 이제 투기적이고 막 나중에 뜨니까 같이 따라잡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이유는 추격 매수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막 뭐 주가가 막 급등할 때 이럴 때는 따라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어떤 상승 추세가 꺾이고 이제 이 분위기가 꺾이게 되면 반의 반토막까지도 막 나는 이제 섹터고 종목이잖아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이제 쳐다도 안 봐야지, 위험하지. 그리고 야, 임상 실패해서 저렇게 폭락하잖아. 그러면 결과 나오기 전에 다 팔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기준과 이제 방식을 갖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때론 또 안정적인 어떤 이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뭐 IPO 일정도 알고 있는 게 중요했죠. 뭐 네오 이문텍이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큰 이런 기업이 이제 IPO를 하고 여기 시장에 들어올 때는 또 바이오 분위기가 들썩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정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유한양행이 지금 보시면 뭐 이미 지나간 거죠. 뭐 1분기니까 지나간 거니까 뭐 간단하게만 뭐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셀트론이 당연히 레키로나주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쪽이 유럽 판매 허가 받은 게 굉장히 컸던 거고, 그리고 유한양행의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식약처 조건부 허가 상반기에 국내 출시 예정이다는 부분, 그리고 지트리비엔티가 안구건조증 미국 3상 탑라인 데이터로 공개했는데 사실 뭐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NK맥스, 뭐 제넥신, 뭐 녹십자, 뭐 이런 호재들이 있었고, 뭐 대웅제약, 뭐 이런 것들, 메지온도 뭐 바닥 대비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FDA 허가가 조금 까다로워져가지고 조금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종근당 뭐 신청했지만 뭐 안 됐죠. 그래서 1분기에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1분기가 1, 2, 3월이니까 뭐 다 끝났으니까 1분기에 대한 이벤트는 요랬다 하는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최근에 제가 이제 레고캠바이오도 좀 얘기 드렸어요. 차세대 그 기술 ADC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술 수출하는 게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탑라인 결과 발표가 있어요, 2분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는 제넥신의 면역 항암제 중국 1, 2A상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제넥신에 좀 볼 수 있고, 유한양에게 이제 그 비알코올성 이제 지방 간염 치료제죠. NASH라는 요것도 이제 기술 이전했는데 글로벌 1상이 게시되는 거. 뭐 게시되는 게 큰 어떤 뭐 모멘텀적인 측면은 아니죠. 이쪽에서 게시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다고 알면 될 것 같고, 녹십자가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쪽에 이제 CMO 쪽도 있지만, 그리고 혈장 치료제도 있지만, 요건 이제 본업 자체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면역 글로불린 요거 미국 BLA 승인 요건이 굉장히 또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 최근에 기관들 많이 매수하는데요.
6월 달에 요거 이제 결과 발표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키트루다하고 병용되는 국내 1B, 2회 이상 요 중간 결과가 제가 볼 땐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요 모멘텀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매드팩토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로 제일 많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최근에 제일 좋습니다. 분명 기대치를 갖는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강조드린 바이오 종목 SK바이오팜이 세노바베이트 한국, 중국, 일본 3상 개시, 유럽 시판 허가, 그리고 이제 차기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이제 희귀병입니다. 카리스바메이트 미국 3상 개시, 이런 어떤 일정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 미국 시판 허가 획득 예상된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사실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좀 소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해먹은 종목이라는 좀 인식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녹시자 랩셀 림프종 대상 NK 세포 치료제, 이 NK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2분기에 이제 미국 1 이상 개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요 받고 나서 이제 2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NK 쪽은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회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4월 9일부터 AACR, 이 종양학회, 항암제 쪽이 중요해요. 워낙 시장이 크고 또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계속 불어닥치고 딜도 이제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AACR, 그리고 아스코, 미국 항암학회, 요 일정에서 이제 주요 결과들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또 체크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IPO 일정 이렇게 있는 거, HK 이노엔, GI 이노베이션, 제노스코, 이런 기업들이 IPO 일정이 있다는 것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쪽에 제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정이 이렇습니다. 3분기 이제 일정인데요. 녹십자 랩셀이 이제 고용암 대상으로 이제 카티 치료제 미국 1, 2회 이상을 개시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임팩트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가 미국 1상 IND 신청을 한다. 요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 고바이오랩 천식 아토피 쪽 미국 2상 IND 신청. 지노멤 컴퍼니도 좀 조정 많이 받아야 된다 봐요. 지노멤 컴퍼니는. 요거 지금 병용으로 미국 1상 중간 결과를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3분기 이런 거 체크해 두시고, 달력 같은 데 써 놓으시면 제가 볼 땐 잊지 않고 또 전략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4분기에는 IPO 일정이 조금 중요할 것 같네요. 바이젠시리자는 이제 보령제약의 그 NK세포 치료제 이제 개발사죠. 요 기업의 IPO가 있다는 거, 요 부분을 4분기에 중요한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학회는 이제 그 항암학회가 중요한데요. 4분기에 SITC라는 요 면역 항암학회. 뭐 항암제 쪽에서도 역시나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주류기,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주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역 항암학회 요것도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뭐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CMO 뭐 치료제 이쪽이 이제 가장 핫하고 주류였던 어떤 섹터였던 그 이제 그 부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작년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테마단의 분야였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목도가 높았고, 또 이제 이쪽 시장이 개화기인데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녹시자 랩셀이 카 NK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죠. 이걸 이제 머크사로 2조 원에 달하는 어떤 기술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한 높은 성장률을 내는 이제 4세대 어떤 기술 트렌드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CMO 쪽이 대부분은 뭐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뭐 항체 의약품, 뭐 셀트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그런 것처럼 그 항체 의약품 쪽이 이제 포커싱이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가 굉장히 유망해질 거라 생각해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기업도 그렇고 요걸 이제 CMO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주목받고 밸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쪽은 공부해두고 관련 기업들을 제가 볼 때는 담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언제나 글로벌 주요 테마였으나 아직은 개화되지 않은 시장으로 여겨진다. 특히나 이제 그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피알 이제 카스9을 개발한 샤르팡티에 교수, 그리고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UC 버클리 유명하죠. 이쪽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이제 수상했죠. 요 기술을 가지고서.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포함해서 유전자 조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 ETF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최근에 어떤 조정을 받았죠. 특히나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이제 이 크리스팔 테라포틱스라는 유전자 가위 1등 기업이죠. 예, 이제 여기 있네요. 이 기업을 이제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예, 그리고 다른 유전자 가위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국내에는 이제 툴젠이라는 회사가 있죠. 예, 지금 뭐 코넥스 얘기는 하지만 시총 상당히 높습니다. 시총이 그래도 이제 코넥스에 있는데 7,700억이에요 현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툴젠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유전자 가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주목도가 굉장히 높고 또 차세대 굉장히 부가가치가 클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죠. 예,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게 뭐 의료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동식물 쪽으로도 이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품의 어떤 개종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큰 전방 시장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상당히 잠재성이 있다. 요 정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가장 이제 임상적으로도 앞서 있는 기업이 크리스피알 테라퓨틱스라는 이 기업이고요. 이 기업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어떤 기술이 핫한지를 보려면 딜 규모나 딜의 어떤 횟수를 보면 되는데요. 이 유전자 이제 에디팅 관련된 주요 딜 보시면 이렇게 수천억에서 막 조단위 넘는 그런 딜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 그런 흐름을 알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피알 테라피틱스 이런 기업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유전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이 케미칼 의약품이라든지 항체 의약품 같은 걸로 안 되는 그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분야, 그런 유전 질환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그 유전자 가위 기술로는 이제 전부 커버해서 결국 이론적으로는 다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게 뭐 향후에 굉장히 잠재성이 크다는 게 뭐 어떤 거든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를 편집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말. 업사이드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뭐 역시나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이제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죠. 글로벌적으로는 크리스피알 테라포틱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단은 툴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약자로 이제 CGT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지금 제품 비중은 출시된 기준으로는 1%, 하지만 임상 파이프라인 기준은 12%. 그만큼 아직 이제 상용화된 게 별로 없지만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분야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도전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쪽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고, 이 항체 의약품 시장이 커진 그 흐름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해요. 보면 97년도 리뚝산이라는 첫 단일 항체 이제 의약품이 승인받고 나서 2019년도 100개 정도 되는 이 항체 의약품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매출 규모가 이제 1,400억 달러니까 150조. 150조 규모로 이제 기록했다. 리툭산 승인 이후 정확히 20년 뒤인 2017년 본격적인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카티 세포 치료제, 에스카다 그리고 킴리아가 승인됐죠. 이때 이제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에 국내 시장에서도
붐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지금은 좀 망가졌지만 신라젠이 이제 그 항바이러스 항암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이제 매기가 쏠리면서 뭐 시총이 10조까지 올라가는 뭐 기염을 토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어떤 기술 트렌드가 부는지 FDA 승인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어떤 좋은 어떤 과거 이제 사례죠. 그래서 이제 이 리포트에서도 결국은 향후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을 견인할 잠재력이 있는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산업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 세포 치료제 관련 M&A 딜 규모 및 건수를 보면 이 막대가 이제 규모고 요 선이 이제 딜 개수인데요. 19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 그 CGT 요게 핵심은 유전자 전달 기술이고 바이럴 벡터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술들을 확실하게 이제 검증된 그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죠. 어쨌든 뭐 미국 시장도 이제 역시 이제 유동성과 테마로 인해서 주가 수익률이 좋을 수는 있으나 이런 어떤 테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임상 데이터가 없다면 결국 버틸 수 없음을 앞서 이제 뭐 블루버드, 사이랩타라는 기업 기대감으로 확 올랐지만 제대로 임상 데이터를 못 보여줬어.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또 내리꽂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떤 딜을 성공하든 아니면 딜을 성공하더라도 임상 데이터를 보여줘야겠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임상 데이터예요. 이게 뭐 플랫폼 기술에서 뭐 플랫폼 기술이면 이제 뭐 A부터 Z까지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어떤 거를 이제 기술출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나왔어. 그러면 B, C, D, E, F, G, Z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가치 부여가 확 점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딜을 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주목을 가지고 최근에도 뭐 레고캔바이오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바이오 섹터는 이제 공부량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틈틈이 관련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을 마감을 해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살아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시장에서 지금 많이 좀 뭐랄까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죠. 뭐 거래대금도 많이 급감해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거래대금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바이오가 움직이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뭐 코스닥이 살아나면 뭐 당연히 코스피도 같이 따라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니까 지금 구간을 잘 인내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